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라. 그곳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처이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하루 종일 세상과 싸우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안도감, 신발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느끼는 해방감,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그 고요한 순간, 이것이야말로 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잃어버린다.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머물다 가고,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들락날락하고, 친척들이 명절이면 모여들어 북적이고, 처음에는 반가웠다.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온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얼핏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말은 사실 관계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도 된다는 착각. 이 착각이야말로 수많은 노년의 평화를 앗아가는 주범이다. 오늘은 왜 노후에 접어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맺은 동료, 결혼으로 이어진 가족, 이웃과 지인들까지.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계들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웃고,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확인한다. 그 시절의 우리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고 씻는 곳일 뿐, 진짜 삶은 바깥에서 펼쳐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달라진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시끄러운 소리가 피곤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이제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진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서 책을 읽는 시간, 저녁 무렵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하는 고요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사치이자 행복이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젊을 때는 몰랐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활력을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변화만은 아니다. 신체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노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다. 젊었을 때는 그날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집을 내어주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에너지 소진이 누적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자가 말했듯이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있다. 큰 교묘함은 오히려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인데, 노년의 지혜도 이와 같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때로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 즉, 나의 공간을 지키고 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집에 자식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다. 처음에는 반갑다. 귀여운 손주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환하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손주는 집안을 뛰어다니고 장난감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TV는 하루 종일 만화 채널로 고정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저녁이 되면 손주를 재우느라 당신의 일과는 완전히 무너진다. 며칠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물 날짜는 계속 연장되고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간다. 그 사이 당신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하며 당신만의 루틴은 완전히 사라진다. 혹은 오랜 친구가 찾아온다. 하룻밤만 재워달라던 말은 어느새 며칠이 되고 일주일이 된다. 친구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집주인인 당신은 편할 수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손님 생각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신경 써야 하며 화장실 사용 시간도 조율해야 한다. 저녁에 일찍 자고 싶어도 친구가 TV를 보고 있으면 미안해서 그럴 수도 없다. 당신의 집이지만 당신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자. 집에 사람을 들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고 서로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란 물리적 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난다. 당신이 정리해 놓은 방식이 불편하다며 손님이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라는 말과 함께 냉장고를 열어 당신이 아껴두었던 음식을 먹는다. 어차피 먹을 거잖아 라며 당신의 일과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시간에 말을 건다. 좀 이야기하자며. 이 모든 것들이 악의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주도권을 잃는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한다. 인정상 거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임시로 머물던 사람이 점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것저것 요구한다. 더 나쁜 경우 당신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가져가기도 한다. 당신이 뭔가 말하려 하면 이렇게 재워주는데 이것도 못 써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다. 공자는 거처는 공손하게 하고 일은 경건하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지낼 때는 충성스럽게 하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처는 공손하게 라는 부분이다. 남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공손해야 한다. 그것이 예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예의가 무너진다. 가족인데 뭐, 친구 사이에 뭐 그래, 라며 경계가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당신이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막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고 이제부터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한다.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가끔 산책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자식이 찾아와 말한다. 아버지,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몇 달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당연히 거절할 수 없다. 자식인데. 그렇게 자식은 가족을 데리고 들어온다. 처음 몇 주는 괜찮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당신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다. 텃밭은 방치되고 책은 펼칠 시간이 없으며 산책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은 손주를 봐주느라 집안일을 도와주느라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다. 이게 당신이 꿈꾸던 노후인가?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나빠진다. 거리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 아프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매일 얼굴을 마주할수록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친구의 버릇없는 말투, 자식의 게으른 모습, 형제의 이기적인 행동. 멀리서 가끔 만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함께 살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신은 참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작은 짜증이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한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감정적 상처에서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 젊었을 때는 한때 그랬지 라며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 깊숙이 박혀서 잊히지 않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되새기며 괴로워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 말이 너무 심했나? 우리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집안의 화기, 즉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들거나 오래 머물게 되면 이 화기는 깨지고 만다.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은 결국 갈등으로 번진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오랜 습관이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친구는 밤 늦게까지 TV를 보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난다. 당신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려 해도 친구가 자고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다. 설거지를 하려 해도 소리가 날까봐 망설인다. 결국 당신의 소중한 아침 루틴은 무너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개운하지 않다. 혹은 당신은 깔끔한 성격이다. 매일 청소를 하고 물건은 제자리에 두며 정돈된 공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은 그렇지 않다. 여기저기 물건을 흩어놓고 먹은 그릇은 그대로 두며 청소는 나중으로 미룬다.
당신이 계속 치우면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는 말을 듣고 치우지 않으면 지저분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집에 사람을 들였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집에 머물면 당연히 생활비가 증가한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올라가고 식비도 늘어난다. 화장지, 비누, 샴푸 같은 소모품도 빨리 떨어진다. 젊었을 때는 이런 비용이 큰 부담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르다. 고정 수입이 없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 문제는 이런 비용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더욱 그렇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당신은 자신이 계획했던 노후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당신의 돈을 함부로 쓰거나 심지어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진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돈인데 뭐라며 자식이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라며 친구가 당신의 카드를 함부로 쓴다. 당신이 뭔가 말하려 하면 이렇게 재워주면서 이것도 못 써주나라며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노자가 말했듯이 큰 온해는 온해가 아니다. 진정한 은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이를 잊고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저축이 줄어든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밤에 잠을 설치며 이대로 가면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건 아닐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걱정에 시달린다.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섯 번째 이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 친구를 잠시 재워줬는데 몇 년째 나가지 않는 경우,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집에 머무는 경우, 친척이 와서 눌러앉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느끼는 답답함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더 나아가 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집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집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치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피고가 된다. 집이 안전하지 않았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혹은 손님이 가져온 물건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당신도 연루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다. 온 세상의 재난이나 모진 슬픔,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가 비밀스러운 것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다.
큰 재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친구를 잠시 재워주는 것, 자식이 며칠 머무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조심해야 한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중도를 강조했다. 지나치게 멀어지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거리.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우리 집에는 손님을 재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라. 처음에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된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파괴로 이어진다. 둘째, 만남의 장소를 바깥으로 옮겨라.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집이 아닌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공원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라. 이렇게 하면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명확해지고 당신의 사적 공간은 보호된다. 만남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적절한 거리가 유지된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거절을 매정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거절은 매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당신의 평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확고하게 거절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된다. 넷째, 만약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재워야 한다면 명확한 기한을 정하라. 일주일만, 한 달까지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나가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덜하는 말에 넘어가는 순간 그 기한은 무한정 연장되고 당신은 통제력을 잃게 된다. 다섯째,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하라.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우리 집에 머물면 생활비는 절반씩 나눈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공정함이다. 당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라. 노년의 시간은 유한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소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공자가 말했듯이 40에 부록하고 50에 천명을 알며 60에 이순하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년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래야만 하는 시기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체다. 그곳은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피난처이고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 성체의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것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 수는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정약용의 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평생 일하고 모아서 마련한 집이다. 당신이 매일 청소하고 가꾸는 공간이다. 당신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당신의 미래가 펼쳐질 무대다. 그 소중한 공간을 다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양보할 수는 없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당신의 평화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처음에는 쓸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 고독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내며 깨달았듯이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커피를 내리며 천천히 하루를 준비할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책을 펼치고 혹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길 때 그 순간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사치다. 이런 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공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누군가 당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하라. 정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 변화는 항상 불편하다. 특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검토해보라.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고 있는가? 노년은 축복이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특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노년에 주어진다.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자존감이며 당신의 존엄성이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범죄가 되듯이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것도 일종의 침해다. 그 침해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는 같다. 당신은 상처받고 지치며 결국 당신의 노후는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하라. 더 이상 당신의 집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당신의 공간은 당신만의 것이라고.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결정하라. 당신의 노후를 당신이 설계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당신을 이기적이라 비난한다면 그냥 미소 지으며 말하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집안의 화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화기는 혼자 있을 때 더 잘 지켜진다. 고요한 아침, 평화로운 오후, 고독한 저녁, 이 모든 순간이 당신의 것일 때 당신의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 그리고 그 안식처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넓고 만날 곳은 많다. 굳이 당신의 집일 필요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밖에서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며 서로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것. 이런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집은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 당신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편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다음 주말에는 혼자 보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체이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경계를 세우라. 거절하라. 그리고 당신만의 공간에서 당신만의 시간을 누리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살아가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일하고 노력해서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 필요 없는 관계, 필요 없는 의무, 필요 없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